네, 안녕하세요. 전기및 전자공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응용 분야, 이제 특히 응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퀀텀 X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근데 좀 지금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만큼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퀀텀 X를 만들기 위한 백그라운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제한적으로 저희가 강연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 어떠한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지금 그 2017년에 있었던 알파고와의 이제 게임 바둑 대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컴퓨터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술 단계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컴퓨터 구조를 갖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는 미국에서 애니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던 그 당시의 컴퓨터고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였고요. IBM에서는 이 컴퓨터를 보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IBM에서 최초로 이 폰 노이만 컴퓨터를 상업화를 한 그런 기업이었고, 그 이후로 IBM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거의 한 30-40년 동안을 그 자리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만큼 그 기술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기술 분야가 컴퓨팅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 현재 70-80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거듭하면서 대략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성능에서 한 10억 배 정도 더 빨라진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메모리 용량도 10억 배 이상 커졌고, 속도도 10억 배 이상 커졌고, 그 다음에 또한 스페이스나 전력 사용도 10억 배 이상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모빌리티라는 아주 그 당시 없었던 그런 그 새로운 기능까지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어떻게 산업화해서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컴퓨팅 기술이 이렇게 얼마큼 무지무지 발전을 했는데, 이 컴퓨팅 기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알파고의 대국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대국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고는 적어도 1메가와트에 가까운 그런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브레인은 대략 20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은 이게 현재 컴퓨터가 정말로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고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 숫자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 있다. 수만 배 더 좋은 기술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헤드룸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 영역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양한 큐빗들이 사용되는데요. 이온 트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광자, 그리고 다양한 고체 물질 활용하는 경우인데,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초전도 기반의 큐비트를 만드는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큐비트는 현재로서는 이온 트랩의 큐비트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튜토리얼 세션이 2번이 있었고,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이 양자 컴퓨터의 용량은 큐비트를 하나 더 할 때마다 2배씩 성능과 속도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성질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현재의 컴퓨터를 성능을 추가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이란 상태들은 이런 다양한 그 상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정보 양의 상태가 2의 n승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21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3, 7, 20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9,940만 7207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이런 문제인데 대수학적인 문제가 양자 컴퓨터에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최초로 이 분야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대수학적인 문제는 문제점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에 에러가 없어야지만이 대수학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양자 컴퓨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에러가 있지만 그래도 쓸만한 컴퓨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 융합 분야를 생각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한 한계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푸는 문제의 유형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수학이나 컴퓨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들은 P 스페이스라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 유형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 스페이스 안에서 더 어려운 문제로 NP 프로블럼 문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NP 문제들도 또 다시 컴플리트, NP 컴플리트, NP 하드 그런 문제들로 이제 다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이 중에서 굉장히 애매한 영역의 문제를 잘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들과 조금 다르게 바운디드 퀀텀 폴리노미얼 타임이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그 NP 프로블럼 중에 일부분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P 프로블럼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오픈 프로블럼으로 남아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 BQP 안에 들어 있다는 그런 있는 문제들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유형은 우리가 그 퀀텀 튜링 머신이라는 그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이 퀀텀 튜링 머신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유니버설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으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아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떠한 처음에 이런 그 cat 팩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양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큐비트를 표현하고 있고 이런 큐비트가 이 그림에서는 3개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어떠한 게이트 오퍼레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는 포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처음에 하다말드 게이트, 그다음에 컨트롤드 S 게이트, 컨트롤드 T 게이트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게이트 조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게 마치 그 전자기기에서 배우는 회로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자 회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양자 회로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시퀀스 차트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포리에 트랜스폼이 사실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루프도 돌려야 되고 뭐 복잡한 형태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8포인트에 대한 8포인트에 대한 포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필요한 큐비트의 개수는 3개이고 2의 3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이트의 개수는 단지 7개만 가지고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포리에 트랜스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고전 컴퓨터 대비 가장
그 성능이 우수한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 유형이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표시하는 건 그럼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는가 보게 되는데요. 그 처음에는 퀀텀 볼륨이라는 어떠한 그 매트릭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 퀀텀 볼륨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m이라는 변수와 d라는 변수가 있는데 m은 큐비트의 개수를 m이라고 합니다. d는 얼마만큼 많은 게이트를 조작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depth라는 뜻에서 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m하고 d 중에 작은 값을 취해 가지고 이의 지수로 만든 것을 양자 볼륨이라고 디파인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담겨 있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3개의 큐비트가 있다면은 3개의 큐비트가 만들 수 있는 스테이트는 8가지 스테이트가 되고, 그럼 이 8가지 스테이트들이 모두 다 서로들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게이트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쓸만한 컴퓨터가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복잡한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 퀀텀 볼륨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매트릭으로 알고리즘 큐빗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빗은 더 단순하게 디파인을 하는데요. 그 큐빗의 개수에다가 이 퀀텀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이트 뎁스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는 것이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큐빗 간의 얽힌 게이트가 중요한데, 결국 두 큐빗 간의 얽힌 게이트를 한다는 건 n개의 큐비트에서 두 개의 큐비트를 뽑아내는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대충 n제곱개만큼의 그 투 큐빅 게이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큐비트가 100개인데 한 10번밖에 얽힘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큐비트가 100개라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큐비트가 2개인데 100만 번 얽힘을 할 수 있다고 해도 100만 번 얽힘 조작을 하는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 큐비트의 개수와 뎁스를 적절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적절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디파인하는 게 알고리즘 큐빗입니다. 위에 퀀텀 볼륨은 IBM에서 제시를 했고, 알고리즘 큐빗은 IonQ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 IBM과 IonQ는 현재 가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두 개의 기관입니다. 네, 이것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하나의 유형은 에러가 없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 그래서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에서 FTQC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들은 NISQ 컴퓨터인데요. 이게 이제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그러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Fault Tolerant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에러가 있지만 에러가 없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에러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리적인 큐비트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실제 물리적인 큐비트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논리적인 큐비트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큐비트가 이제 폴트 토런트 퀀텀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NISQ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알고리즘을 돌려보겠다는 게 NISQ, 리스크 컴퓨터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에러 코렉션보다는 그냥 에러를 완화시키는 기술이 중요한 그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적 큐빗, 에러가 없는 논리적 큐비트가 가장 중요한 영역은 아까서 말씀드린 퀀텀 포리어 트랜스폼입니다. 퀀텀 포리어 트랜스폼 같이 결과가 어떤 대수적인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그 알고리즘에서는 이 에러 프리 큐비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 안에는
퀀텀 포리어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수학적 문제. 아까 얘기했던 인수분해 문제에서도 포리어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하는 컴퓨터가 나오려면 폴트 톨러런트 컴퓨터가 나와야 되고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위상 측정, 양자 진폭 측정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마찬가지로 포리어 트랜스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고요. 근데 반면 이제 NISQ 컴퓨팅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파라메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최적화 기계 문제, 기계학습 문제를 푼다든지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기계학습 또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 또는 QA, OA 뭐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응용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고 NISQ 컴퓨터는 앞으로 한 2025년부터 한 2040년 정도까지 기간 동안에 이 산업을 리드할 양자 컴퓨팅 산업을 리드할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트론트 퀀텀 컴퓨터는 아마 2030년 이후에 돼서 제품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시간이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실제로 이 분야에서 산업계에 있는 분들한테서 저에게 들리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들은 이렇습니다. 챗 GPT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한 건당 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0억 원이 드는데 그 500억 원의 대부분이 전기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은 100억을 그렇게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얘를 풀 가동하다 보면은 전기료가 다 해서 한 500억 원이 드는데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 발전소가 서버 IDC들 주변에 발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언급이 있었던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500억 원을 쓰지 않고 100억 원만 쓰고 만들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니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고성능 컴퓨터 HPC라는 영역인데 슈퍼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풀고 더 빨리 푸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속도와 전력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컴퓨팅 기술에 대한 니즈가 여기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자 컴퓨터를 현재 빠르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들이 뭐 IBM과 아이온큐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의 양자 컴퓨팅을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냐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온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시점이 2025년 정도일 거라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BM도 이 무렵에서 그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추가하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파스칼이나 제나두 같은 곳은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를 2028년 정도면은 출시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드맵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느낌이 있냐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허구의 어떤 기술을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 몇 년 안에 정말 터지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술적인 혁신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현재의 이 인더스트리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큐비트 개수가 40개에서 60개 정도 되면은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어느 분야부터 문제를 풀 건가? 응용 분야가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신소재 신약 개발 분야가 첫 번째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퀀텀 X 영역이 시작되는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산업, 광고산업,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 분야, 그다음에 금융기술 이런 영역으로 갈 건데요. 이러한 순서가 정해진 거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정해진 순서입니다. 신소재 신약 개발은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기술이 쓰일 수 있게 되는데, 이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기술은 실제 물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양자 상태를 양자 컴퓨터에 있는 큐비트로 1대1 매핑을 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양자 컴퓨터에서 푸는 문제의 유형을 매우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가장 먼저 응용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화학 문제고 신약 개발도 화학 문제 기반입니다. 그리고 물류산업, 광고산업 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빅데이터 유형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다음 단계 양자 컴퓨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술 가면 좀 더 정교한 그런 기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응용 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기술들을 디파인하고 있는데, 하나는 양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양자 최적화 문제풀이, 그다음에 양자 인공지능 영역, 세 가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활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 말하던 IT 첨단 산업 이런 분야에 많이 이제 몰입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업 영역은 교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공, 자동차, 트러킹, 그 다음에 서피스 이러한 그러니까 항운, 해운 이런 분야가 가지는 그 산업 영역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휴대폰 팔아서 가는 영역보다 1000배 이상 큰 산업 영역이고요. 이런 산업 영역에 좋은 알고리즘 서비스가 들어서 1%만 우리가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 온다면 그것이 곧바로 수백조 대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컴퓨팅의 어떠한 시장 파급력이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전적인 기존의 분야의 융합 기술들을 만들어낼 때 정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영역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이제 맥켄지에서 발표한 이 맵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기술, 근데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이 또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를 풀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를 쭉 모아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인더스트리가 어떠한 기술에 의해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란 색깔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은 그다지 관계없는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파란색이 많이 있는 요 영역들의 산업이 먼저 양자 컴퓨터의 퀀텀 X를 만들어내면서 산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어떤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응용에 있어서 중요한 키 클래스를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앞서서 말씀드렸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시간을 쓸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퀀텀 시뮬레이션입니다. 퀀텀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양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많이 큐비트처럼 생긴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 업다운, 양자 상태이면서 업다운 두 가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큐비트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은 화학 문제의 경우인데 벤젠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이 몰레큘러 오비탈
오비탈들을 보면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유형의 오비탈 형태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오비탈들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와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전자가 들어가서 그 두 개 이상의 전자에 하나의 오비탈이 중첩해서 들어가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반대쪽 전자가 하나 들어가서 인탱글먼트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구조들이 분자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오비탈을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에 매핑을 해주면은 이러한 성질들을 양자 컴퓨터에서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 이것을 그 클래시컬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고 했으면 수천 줄의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구현하게 되겠지만은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는 단지 몇 개의 게이트로 이러한 현상들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빨리 퀀텀 X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이러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로서는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라는 기술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그 오비탈들을 예를 들어서 오비탈들을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인탱글먼트 중첩 효과들을 우리가 큐비트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상태들을 구현을 해냅니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읽어낸 그 오비탈들의 얼마만큼의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해밀토니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밀토니안 계산은 그냥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양자 상태를 여기서 이제 재현을 해내는데요. 이 재현을 해내는 것조차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재현이 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재현이 된다는 것을 창안해서 우리가 그 화학 구조의 전자 구조 계산을 매우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떠한 상태가 올바른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터레이션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최소화하는 그 전자 구조 상태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BQE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계산해 본 이그젬플인데 여기서 보여준 것은 이제 단백질이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베이스 1이라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 1에 달라붙는 약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리간드라고 하는데 이 리간드가 치매 단백질에 달라붙으면은 치매 단백질이 비활성화가 되고 따라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신약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리간드가 단백질에 얼만큼 세게 달라붙어 있는가, 달라붙을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리간드가 달라붙는 힘이 약하면은 약을 많이 줘야 되고 리간드가 달라붙는 힘이 강하면은 적은 양의 약으로도 약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약을 많이 준다는 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거고 약을 적게 준다는 건 부작용을 적게 일으킨다는 얘기기 때문에 좋은 약을 만들 때는 저 리간드가 달라붙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과정을 계산해 본 이게 이제 공유 결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이 안 되고 2차 양자화를 기반으로 하는 계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양자화를 포함하는 경우 앞서 얘기한 BQE 방법을 포함해서 계산한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아서 계산한 경우하고 실험치하고 계산치의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포함하는 경우가 코릴레이션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신약 물질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양자 도메인에서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매핑이 BQE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 구조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분자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자 구조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원자를 하나의 큐비트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가 결합된 상태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는 2큐빗 얽힘 게이트를 우리가 인가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두 개의 원자가 분자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성질들을 구현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이거 매핑해서 이런 양자 회로를 만들고 이 양자 회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양자 회로는 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어떤 성질을 예측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제일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호몰 루머 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에서 빛이 방출될 때 그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호몰 루머 갭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QM9이라는 화학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호몰 루머 갭이 기록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분자 구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전에 네트워크를 러닝을 시켜서 결합들에 필요한 클래시컬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서 하나에 만들어 놓고 새로운 화학 물질을 넣어주면서 호몰 루머 갭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기계학습이 된 거죠.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몰 루머 갭을 찾아내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것은 여기서 본 것처럼 뭐 다양한 어떤 기술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보면은 이 에러가 대략 어느 정도면 지금 한 20밀리 하트레이 정도의 에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밀리 하트리 정도 되면은 화학 프로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충분히 재현하는 그런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런 단순한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응용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에는 좀 더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그런 화학적인 물성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퀀텀 어프로시메이트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시뮬레이션을 떠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optimization 문제를 푸는데요. 이제 이게 QA/OA라는 유형의 문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대표성 있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어떤 주어진 펑션이 있을 때 이 펑션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기 위한 베리어블들을 찾아내라. 베리어블 값을 찾아내라.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세타가 하나의 베리어블이면 찾기는 쉬울 텐데, 세타가 n개의 베리어블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 세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2의 n승 차원의 스페이스가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스페이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헤매 다니면서 펑션 f 값이 가장 작아지는 점에 도달했을 때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동작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헤매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힐버트 스페이스를 헤매 다닐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폴리로그 정도의 개수의 변수를 가지고 헤매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이라고 보는 거는 이 양자 상태가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계속 헤매 다니면서 정답 근처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 정답 근처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 적절히 가깝다면은 우리가
approximate된 그런 해답을 찾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양자 알고리즘이 요 안사츠라고 하는데 이 안사츠를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해낼 수 있으면 성공적인 양자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사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한 양자 회로가 필요한데 이제 PQC라는 양자 회로를 사용합니다. 파라메트라이즈 퀀텀 서킷. 앞서서 그냥 말씀드렸던 컨셉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결국은 그 양자 회로에 여기처럼 클래시컬한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양자 회로의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타를 우리는 옵티마이즈를 함으로써 이 양자 회로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그러한 회로로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가 됩니다. 이것을 구동시키는 방법은 먼저 우선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집어넣고 클래시컬한 데이터가 양자 데이터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는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인데 어쨌건 간에 클래시컬 데이터가 들어서 인코딩이 들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디파인 해주면은 이 세타가 옵티마이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쓴 0, 1, 2, 3, 4, 5, 6, 7, 8, 9라는 이미지를 엠니스트라는 그러한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이미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엠니스트 문제를 푸는데 한 7개의 큐빗으로 엠니스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QA, OA로 맥스컷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맥스컷이 뭐냐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 엣지에 웨이트가 주어지고 웨이트들이 다 균일하지 않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두 조각을 어떻게 두 조각을 내면은 웨이트들이 제거된 웨이트들이 가장 제거된 웨이트들의 합이 가장 커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맥스컷 프로블렘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포뮬레이션을 쭉 만들어 가게 되면은 해밀토니안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게 되고 이 해밀토니안은 아주 단순한 메저먼트의 조건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ZZ는 양자 상태가 0인가 1인가를 측정을 한 다음에 두 개의 probability의 차를 구하는 것이 Z 메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메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을 바꾸고 이 해밀토니안을 최소화하면은 그러면은 이 맥스컷 문제가 풀린다고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구하게 되면 이 해밀토니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QA/OA에 앞서서 말했던 엔사트를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그젬플 들면 우리가 단순히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코드를 디파인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코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은 아니고 앞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파이썬 코드에 키보드에서 텍스트로 작성하면 양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런하는 거는 서버에다 올리기만 하면 런이 되고 서버에서는 실제로 양자 하드웨어의 그 조작 명령어들을 내려서 답을 읽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막연하게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쓰기 어렵고 어떤 가상 속의 어떤 머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아주 손쉽게 액세스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만듭니다. 네. 지금 당장 10분 안에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코딩을 코딩 아주 단순 아까 보여준 그런 서킷들은 단순한 코딩이 되고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템플레이트에다가 몇 개 바꿔놓고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 서버에 넣고 엔터 치면 이제 그 잡큐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잡큐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지 답이 나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그 발표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저 세션에 앞서 다른 분이 발표하시기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시 옮겨져 가지고 제가 짧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양자 기계 학습의 그 구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힐버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서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셋업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딥 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양자 알고리즘적인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양자 알고리즘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주게 되냐면 생각보다 적은 베리어블들을 옵티마이즈 하면서도 더 빠르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디자인은 물론 잘해야 된다. 디자인을 잘못하면은 이런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디자인들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성질이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작은 베리어블들 갖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질들을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양자 이득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떠한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입력 데이터를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전적인 네트워크를 먼저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리프로세서를 하게 되고요. 프리프로세서 해서 좀 차원을 좀 축소시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의 개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0개의 입력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입력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를 한 100개 미만의 어떠한 피처 스페이스로 옮겨가는 그런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100개 미만의 어떠한 그 노드 값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데이터셋을 우리가 생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PQC 같은 회로를 지나고 이제 이 회로가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옵티마이즈를 할 회로입니다.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읽어내서 이제 이게 읽어낸다는 표시인데요. 각각 큐비트 값들을 읽어내서 또다시 후처리하는 고전적인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코스트 펑션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구조의 기계학습 모델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낸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사용되는 클래시컬한 베리어블들의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개수로 앞서 QoAO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해답에 가까운 그런 스테이트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닝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샘플 컴플렉시티 기계학습에서 샘플 컴플렉시티와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물론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훨씬 단순해지는 경향도 있지만은 샘플링 컴플렉시티는 좀 더 펀더멘털한 그런 컴플렉시티인데 샘플링 컴플렉시티의 리퀘어먼트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러한 회로들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닝의 횟수를 훨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떠한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코릴레이션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그 많은 영역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예시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오늘 그 준비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예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